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럴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일단 아이의 기질, 그리고 발달 수준, 이런 것들 떠올릴 수 있죠. 네, 이와 함께 환경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환경적인 영향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고 있는 집, 동네, 예, 주변 시설, 놀이터가 있냐 없냐, 어린이집이 가깝냐, 멀리 있냐, 시설이 어떠냐, 이런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부모, 교사, 이웃, 밑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는가, 형제, 자매, 이러한 인적 환경도 있겠죠. 이 두 가지 환경 모두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 환경의 경우, 아니 놀이터가 동네에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조그맣고 막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거기서 주말에 놀 때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아요. 반면에 놀이기구는 몇 개 없어요. 이러면 당연히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열악한 어떤 시설 지역에 좀 거주를 하고 있으면 이런 좀 그 사회적 관계에서 충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일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이 조금 물리적으로 좀 위험하다. 바로 나가자마자 도로 막 8차선 도로에서 막 트럭이 막 확 다닌다거나 이러는 곳이라면은 아이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거나 조금만 부주의하게 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역에 지내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겠죠. 또 1층에 사느냐 아니면 중간층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달라지죠. 1층에 사는 경우에는 밑에 층 아저씨가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에서 너 천천히 다녀, 그렇게 뛰어다니지 마, 이런 거 가지고 잔소리할 빈도가 확 줄어들겠지만, 반면에 중간층에 사는 아이는 이제 밤 9시만 넘으면 부모님이 조용히 해라, 뛰지 말아라, 슬리퍼 꼭 신어라 하는 식의 이제 지적과 제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요것 때문에 좀 아이와의 어떤 갈등, 그리고 아이의 반항이나 떼쓰기와 같은 문제 행동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이런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조금 더 여러 조치를 취하면은, 그래도 훨씬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래도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인적 환경이에요. 부모, 교사, 형제, 자매, 또래와 같은 인적 환경은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아주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시작하게 하거나 지속시키는데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부모. 부모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의 인적 환경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부모님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에게 기질이 있듯 부모님도 다 기질이 있으십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그냥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질에 좀 환경적인 요인이 더 많이 붙어서 이제 성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부모와 아이의 어떤 기질, 성격이 궁합이 안 맞게 되면은 참 육아가 어렵고 아이도 문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일 차분하고 조용하고
정적인 활동을 즐기는 엄마에게 ADHD 성향을 가진 자녀가 태어난다면 어, 서로 얼마나 많이 부딪힐 것인가. 엄마는 끊임없이 제한하게 되고 아이에 대해서 계속 힘들다고 표현하고 비난할 것이고 또 아이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조금 더 동적인 활동으로 에너지를 표출할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아이는 더 집에서 꿈틀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부모님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교적인데 아이가 그렇지 않을 때 아빠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막 다 나서는 사람인데 그에 비해 딸은 되게 부끄러움이 많고 좀 소극적이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서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아빠는 계속 밖에 나가서 놀자라고 할 거고 다른 사람 있을 때 막 다가가겠지만 딸은 거기서 쭈삣쭈삣 되겠죠. 그럼 아빠는 왜 그래 왜 그래 넌 왜 그러냐 이러면서 아이에 대한 비난을 자신도 모르게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와 함께 부모의 불안이나 우울도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님이 계속 깜짝깜짝 놀라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야 저거 가면 큰일 나겠다. 어머 저거 어머 야저 미끄럼 좀 불안해 보이지 않냐?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해? 어머 그네줄이 좀 부실하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심과 불신감을 표현을 하게 된다면 아이도 닮아가죠. 그래서 아이도 불안이 되게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그러면 아이도 닮아가죠. 그래서 아이의 불안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 혹은 문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의 기질만 이렇게 그러니까 기질을 반드시 알아보기는 해야 하지만 그것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부모, 중요한 인적 환경으로서의 부모, 이 부모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 심리 상태도 꼭 되돌아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 저는 이거를 결과라고 부를 텐데요. 만일 부모가 보인 어떤 결과가 아이의 심리적인 욕구나 아이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이라면 아이는 그 행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뭐 동물농장이든 뭐 개는 훌륭하다, 뭐 이 세상에 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프로를 보면은 정말 자주 나오는 게 닭연을 키우는 과정에서 뭐 한 개가 다른 개와 정말 유독 잘 못 지내는 경우, 막 이제 이런 경우들 정말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전문가, 이 반려견 문제 전문가 분이 나와서 이렇게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케이스가 되게 많냐면 아이가 다른 강아지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건 이제 주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주인이 계속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게 아이가 다른 강아지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걸 계속 강화시킨다. 뭐 이런 분석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다른 강아지를 공격할 때마다 보호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막 다가가서 공격하려던 강아지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품에 안아주고 하지마 왜 그래 라고 하거나 다른 뭐 간식이나 혹은 좋아하는 놀이로 유도해줘서 그 강아지랑 떼어놓고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해서 주는 뭐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강아지는 뭐 상대 강아지가 조금 마뜩찮아서 공격적인 행동을 으르렁댔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으르렁댔더니 와 주인의 관심을 얻고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나 놀이로 이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 주인의 행동 그 결과가 아이에게는 되게 2차적인 이득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이는 놀고 싶을 때 간식이 땡길 때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할 때는 으르렁하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이 과연 개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냐? 그렇지 않죠. 인간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평소에 관심을 주진 않지만 동생을 때릴 때 혹은 형아한테 못된 말을 할 때마다
부모가 그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꼭 뭐 그 좋은 관심을 아닐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다정하고 뭐 따뜻하고 친절한 관심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부모가 다가와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잡고 안고 어쨌든 오래 쳐다보는 거, 이러한 관심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관심보다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을 얻고자 형제 자매 간의 어떤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아이에게 정리정돈을 시켰는데 아이가 막 짜증을 내요. 그럼 부모님도 이제 그 짜증에 좀 열받으셔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일장연설을 한 다음에 아휴! 그러면서 그냥 부모가 그냥 가버리는 거. 그래서 아이는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결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아이는 부모에게 좀 잔소리를 듣고 좀 야단을 맞는 거는 좀 싫기는 하지만 내가 그거만 조금 견디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피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결과를 반복적으로 얻게 되면 아이는 계속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이제 개기는 짜증내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은 혹시 부모가 나의 행동이 이러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시키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요거를 되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록을 좀 꼼꼼히 하시는 게 좋아요. 즉,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했는데, 혹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이의 행동이 이랬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요거 한 세트죠. 어떤 상황에 대한 ABC 분석을 조금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특정 패턴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꼭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더라. 그럼 그 패턴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 교정은 되게 쉬워요. 항상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를 우리가 가위 자르듯 탁 잘라갖고 패턴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 뭐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막 이런 거 이제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요새 뭐 최신 그 치료 뭐 기법이다 해갖고 이제 ABA 많이 나오는데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행동 치료, 행동 수정 방법이에요. 요즘 뭐 워낙 이제 핫한 거고 여기저기 많이 ABA 센터도 되게 많이 생기고 마치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인 것처럼 하지만 행동주의, 행동수정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쭉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상업화해서 이렇게 만든 게 이제 ABA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행동수정은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아이의 문제 행동을 교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다만 그 교정된 행동을 이제 꾸준히 지속이 되게 하려면은 환경이 계속 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안정되게 일관된 방식으로 잡아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ABA 이런 행동 수정 프로그램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상황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게 뭐 아까 말한 뭐 기질 막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행동을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어떤 결과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반응, 어떤 방식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기 때문에 이 ABA 같은 치료에서도 그런 행동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이 관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요거 물론 이제 부모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좀 나의 민감성이 너무너무 떨어진다,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어떤 분석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조금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조금 더 꾸준히 기록을 하시게 되면은 부모님도 틀림없이 어떤 패턴들을 찾아내게 될 거고요. 그런 어떤
그 부적응적인 패턴을 조금 더 적응적인 패턴으로 바꿔주려는 또 일관된 노력이 있으면은 아이의 문제 행동은 상당 부분 소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쟤는 왜 저래?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찰하려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부모는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 사건도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사건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부모님이 겪는 스트레스도 정말 만만치 않게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을 되게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스트레스가. 또한 이런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우리는 비일관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평소에는 별로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던 아이의 행동도 문제시 하게 되면서 비난, 잔소리, 지적 혹은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또 유발시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훈육을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아이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지면서 그냥 그동안 제한했던 행동들도 그냥 다 풀어주거나 아예 방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지속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적 환경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아이 자체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필요하시지만 부모님 자신에게도 주의를 기울여서 부모로서의 내가 안정된 인적 자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혹은 내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 원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스마트폰 캘린더에 감정 일기를 적고 있어요. 그냥 그거 뭐지? 뭐라고 하죠? 그 스티커, 얼굴 표정 그런 스티커로 그날 감정들을 좀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 놓는데요. 예전에 육아 되게 힘들었고 그랬을 때도 조금 했었고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뭐 갱년기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긴 하지만 이제 갱년기 증상이 좀 지속되면서 가끔은 이렇게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되게 이렇게 불안정하거나 불안한 기운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이제 쉽게 수면을 들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날들도 이제 좀 생기고 있어요. 때로는 약간 이제 울적한 기분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맨날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좀 기복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내 감정의 어떤 기복을 어떤 리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어떤 그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가, 요거를 조금 살펴보려고 요새 이제 감정일기를 좀 적고 있고요. 아마 그게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사이클, 어떤 리듬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어떤 패턴들을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이때쯤이면 조금 더 이렇게 다운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지각하게 되면은 좀 더 그거에 이제 대비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괜히 막 신경질적으로 남편이나 애한테 난리치는 일은 줄어들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의 어떤 육아의 리듬은 어떤가? 나의 어떤 뭐 생리적 주기나 혹은 감정 상태에 따라서 육아 패턴이 어떻게 조금 바뀌는가라고 스스로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잘 통제할 수 있을 때
사실 타인도 이해하고 타인도 잘 지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결코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